ERP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라디오를 즐겨 들으신다면 이런 CM송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여기에 나오는 이 ERP가 이 ERP예요. ADSP 자격증의 시험 과목은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과목별로 학습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1과목을 보시면은 데이터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목도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데이터 분석 기획인데, 위에서 이제 데이터가 무엇이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다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획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기획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방법론, 분석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3과목은요. 이제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을 했고 분석 기획까지 했으면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3과목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1과목에 대해서 한 번씩 쭉 훑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란 무엇인가? 유선배 책에 보면 이제 면접 자리에서 데이터란 무엇인가요? 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문장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무엇이고 또 얘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저장 상태에 따라서 어떤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떠올려 봤을 때 그 속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포진하고 있느냐, 유튜브는 어떤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먼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채널명이 있죠. 여러분들이 막 구독하고 있고 매일 찾아가서 보는 그 영상들을 가지고 있는 채널의 이름, 그리고 그 채널이 가지고 있는 URL, 그리고 계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프로필에 나오는 소개 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데이터화되어서 서버에 들어가 있다,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영상과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좋아요 수까지 이런 콘텐츠와 행위에 대한 데이터까지가 모두 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터티, 즉 테이블 단위로 나누어 보자면 대략적으로 채널 정보에 대한 엔터티, 동영상에 대한 엔터티, 사용자 반응에 대한 엔터티, 분석 활용에 대한 엔터티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채널 정보라는 엔터티 안에는 채널명과 URL, 소개글 같은 속성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속성이라는 거는 이 엔터티를 설명하기 위한 특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엔터티 안에는 업로드 날짜라든지 동영상의 길이라든지 그 안에 저장된 해시태그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 반응에는 댓글, 좋아요 수, 조회수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량화된 요소들이 바로 데이터이며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들의 이런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정의를 나타내 보자면 데이터란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팩트인 거죠. 데이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가공 및 처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추론과 예측, 전망을 위한 근거가 돼요.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면 데이터는 객관적인 사실과 추론과 예측의 근거를 합한 것.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을 존재적인 특성이라고 하고요. 추론과 예측의 근거가 된다. 이런 특성을 당위적인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빠니보틀 채널 아시죠?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더 올랐을 텐데 제가 원고를 작성하던 당시에는 22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고 채널명이 빠니보틀이고 구독자가 220만. 그리고 이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서 인도기차 타보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목이 인도기차 타보기인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760만이고 좋아요는 5.3만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팩트죠. 존재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로부터, 이 사실로부터 빠니보틀은 그래서 인도기차 영상으로 떡상했다. 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올렸던 그 당시에 다른 영상들을 봤을 때 이 영상이 유독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빠니보틀이라는 채널이 이 영상으로 인해서 뭔가 떡상의 계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이제 추론과 예측의 근거가 되는 당위적인 특성까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존재적인 특성과 당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의 존재적인 특성과 당위적인 특성. 존재적인 특성은 이제 객관적 사실. 예를 들면 지난달 판매량은 100이었고 이번 달 판매량은 120이었다라고 했을 때 당위적인 특성은 추론, 추정, 예측, 전망의 근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팩트로 판매 증가량이 20이다. 그래서 존재적인 특성은 데이터 그 자체이고 당위적인 특성은 데이터를 통해 도출되는 추론과 해석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유형과 형식에 따라서 정성적인 데이터와 정량적인 데이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정성적인 데이터는 언어나 문자 등으로 표현되는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는 수치, 기호, 도형 등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성적인 데이터는 약간 문과적인 데이터라고 한다면 정량적인 데이터는 이과적인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정성적 데이터는 리뷰나 댓글, 블로그 글, 이런 컨텐츠성 이런 거를 정성적인 데이터라고 하고 이런 애들을 비정형 데이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량이나 금액, 통계 수치 이렇게 숫자로 뭔가 표현되는 데이터들 이런 걸 정량적 데이터라고 하고 정형 데이터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뭔가 값들이 딱딱 정의되어 있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키가 몇이야, 몸무게가 몇이야, 온도가 몇이야 이런 것들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이런 애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저장이나 검색, 분석이 좀 수월하다,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컨텐츠성이었잖아요. 리뷰를 쓸 때 우리가 문장을 굉장히 길게 쓰는 이런 경우들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봤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할 때 우리의 증상이나 뭐 처방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우리가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처럼 문장으로 막 써가지고 별도의 포맷 없이 저장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비정형 데이터로서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문장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증상이 무엇인지, 처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조금은 더 힘이 들겠죠. 뭔가 좀 공수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리에 더 많은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 정형과 비정형의 사이에 있는 반정형 데이터까지. 반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일부 구조화되어 있으나 스키마가 유동적이다. 관계형 DB에 저장하기가 어렵다. 라고 되어 있죠. 관계형 DB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이 반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만큼 구조화되어 있진 않고 비정형 데이터만큼 제멋대로는 아닌 요런 약간 중간 형태인 요런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HTML이나 XML, JSON, IoT 센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HTML 같은 경우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뭐 아무 URL이나 치고 들어간 다음에 F12를 누르면 이렇게 엘리먼트 탭에 HTML 태그가 이렇게 보이죠? 요런 태그 형태를 가진 거를 반정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XML이나 JSON도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의 태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JSON 같은 경우에는 키밸류를 가지고 있고 XML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태그 안에 내용들을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딱 정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비정형도 아닌 약간 좀 애매한 성격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형 데이터를 다시 보자면 일정한 형식과 스키마를 갖춘 데이터로 관계형 DB에 저장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뭐 고객 정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애들, 이름은 뭐야, 계좌번호는 뭐야, 기상 데이터에서 온도는 뭐야, 습도는 뭐야, 이렇게 뭔가 단답형인 애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가 없어서 DB 저장이나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포맷, 텍스트나 영상, 뭐 이미지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SNS 게시물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오디오, 의료 영상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에 속한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과거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파싱을 하고 뭔가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수작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AI에게 이런 거를 맡기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분석을 한다든지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딥러닝 기술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데이터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었죠. 객관적인 사실이다. 팩트. 요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의 존재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처리 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까지는 맞는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데이터의 정의에서 봤을 때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가공 및 처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건 틀린 얘기고요. 추가적인 처리 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가공 및 처리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정보로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는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이다. 요거는 아까 보았던 데이터의 특성 중에 당위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4번, 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사실이나 개념을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요게 바로 데이터 모델링에서 설명하는 데이터의 정의와 가까운 거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데이터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가치와 추론과 추정, 예측, 전망의 근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요거 방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객관적 사실, 존재적 특성, 플러스 추론과 추정, 예측, 전망의 근거, 당위적 특성. 맞는 얘기고 2번은 정량적 데이터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도 한다. 정량적.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약간 이과적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를 정형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의 주관식 답변과 같이 언어나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정성적 데이터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아까 얘기할 때 정성적 데이터는 약간 문과적인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리뷰, 댓글 이런 것처럼 언어나 텍스트로 이루어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키, 몸무게, 혈액형과 같이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한 거죠.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비정형 데이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요거 실제로 기출에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1번 온도, 2번 SNS 댓글, 3번 의료 영상 데이터, 4번 음성 녹음 파일. 정답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맞추셨나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온도, 정확하게 수치화 될 수 있는 데이터. 요거는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정형 데이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은 이어서 암묵지와 형식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종종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암묵지가 뭐고 형식지가 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암묵지라는 거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습득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의미해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그런 기술들, 그리고 그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스킬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암묵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기술이나 뭐 직관, 감각 이렇게 약간 내재적인 것들이 암묵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명시적인 형태로 뭔가 문서화한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게끔 만든다. 요거를 이제 형식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과서나 매뉴얼,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만약에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분이 자기가 가진 기술을 뭔가 온라인 영상으로 찍어서 강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암묵지가 형식지화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지와 형식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암묵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직관적, 형식지는 명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외부화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암묵지는 언어나 문서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하지만 형식지는 문서나 영상 등으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묵지는 공유하기가 어렵고요. 형식지는 공유하기가 쉽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지식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업무를 하면서 터득한 지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 혼자만 갖고 있어. 그 지식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암묵지인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뭔가 컨플런서 같은 곳에 올려서 다른 나의 팀원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전사적으로 가서 전 직원들에게 공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형식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암묵지와 형식지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지식 선순환의 흐름도를 보신다면 개인의 경험으로 암묵지를 축적하고 암묵지를 문서화해서 형식지로 전환을 한 다음에 구성원들에게 이걸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형식지를 제공받고 이거를 학습한 구성원들에게는 이게 다시 암묵지로 내면화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지식을 축적시키고 다시 또 재공유를 하는 이럼으로써 조직의 역량이 강화된다.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요런 흐름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SECI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표출화부터 보시면은 표출화라는 거는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것. 아까 우리가 봤죠? 나의 업무 노하우를 위키에 작성하는 이런 거를 이제 표출화라고 하는 거고 형식지가 형식지가 되는 거를 연결화라고 하는 거고 형식지가 다시 암묵지가 되는 걸 내면화라고 하고 암묵지가 암묵지가 되는 거를 공통화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 그림이 바로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것을 표출화라고 하고 형식지가 형식지가 되는 것, 연결화,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는 것, 내면화, 암묵지가 암묵지가 되는 것, 공통화. 이 단어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어로만 외우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의미와 연결을 시켜서 암기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공통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상호작용하는 것, 구성원 A가 팀원들에게 구두로 업무 방식을 공유하는 요것이 이제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상호작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간의 대화나 문서화되지 않은 공유를 통해서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이어지는 상호작용을 공통화라고 보실 수 있고요. 표출화는 암묵지에서 형식지로의 상호작용,
개인의 지식을 문서화된 형태로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형식치로 표현하는 것을 표출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성원 A가 위키를 작성해서 팀원들에게 업무 방식을 공유하는 것. 연결화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의 상호작용. 표준화된 형식지에 본인의 지식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지를 창출하는 요거를 이제 연결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구성원 A가 공유한 위키 이 내용에다가 구성원 B가 내용을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이렇게 되면 이 형식지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내면화는 형식지가 다시 암묵지로 가는 것. 개인이 형식지를 학습해서 체화함으로써 암묵지로 이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거고, 구성원 A가 공유한 위키를 구성원 B가 학습해서 본인의 내재화를 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면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제 이 내용들을 또 기반으로 제출된 문제를 보자면 다음 중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공통화는 형식지에서 암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통화가 뭐였죠? 아까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전환하는 걸 의미했었죠. 그러니까 문서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막 구두로 전달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아까 방금 봤잖아요. 공통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표출화는 암묵지에서 형식지로의 전환. 요거 맞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팁들을 위키에 올리는 이런 거를 표출화라고 했었고요. 3번 연결화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니었죠. 연결화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전환하는 거를 연결화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면화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형식지에서 다시 암묵지로 전환하는 것. 내가 뭔가 공유받은 위키 내용을 나의 팁으로 다시 내재화시키는 거를 내면화라고 했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를 또 살펴볼까요? 데이터와 정보는 어떻게 다를까? 아까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작업이나 처리, 가공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보는 도대체 뭐지? 살펴볼게요. 데이터 대 정보.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 의미 없는 수치나 기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당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약간 우리가 쓰레기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데이터들도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제 A마트는 우유가 2,000원, B마트는 우유가 2,300원. 요거 같은 경우는 가공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정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해서 의미를 여기다 부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 볼 때 A마트의 우유가 B마트보다 300원 더 저렴하다라는 정보를 추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정보가 되는 것이고, 아닌 애들은 그냥 데이터로 남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정보가 된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또 피라미드가 나오죠. DIKW 피라미드. 이게 지금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wisdom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데이터라 함은 가공되지 않은 사실, 인포메이션은 의미가 부여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거고요. 이 정보를 구조화하고 어떤 경험과 결합을 시켜서 knowledge, 지식으로 만들고, 이 지식에 아이디어를 더해서 창의적인 통찰까지 하는 게 wisdom,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요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DIKW를 살펴보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예시에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볼게요. 데이터라는 거는 A마트는 2,000원이고 B마트는 2,300원이야, 우유가. 이렇게 팩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의미를 도출을 해보는 거죠. A마트가 300원 더 저렴하다. 이게 정보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나의 경험과 결합을 해가지고 지식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죠. 더 저렴한 게 좋으니까 경험상. 같은 상품이면 최저가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마트에서 우유를 사야겠다라는 거를 지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지식에다가 이제
통찰을 한 숟갈 넣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판단을 하는 것. A마트의 다른 상품들도 저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는 이런 거가 지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간혹 지식과 지혜를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식은 정보에서 경험을 더하는 것, 지혜는 지식에다가 통찰을 더하는 것. 요거를 잊지 않으셔야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에 대한 또 문제를 풀어보자면 다음 중 DIKW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한다. 맞죠? 1번. 2번은 정보는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나 가공 및 처리 과정에서 의미가 도출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데이터 중에서 의미가 있으면 정보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데이터로 남는다 라고 했으니 지식은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식은 정보에다가 경험을 더한 것이라고 했었죠. 정보에 경험을 더한 것. 창의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이건 지혜에 대한 얘기인 거고 4번 지혜는 축적된 지식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창의적 산물을 의미한다. 요건 또 맞는 거죠. 이런 창의, 인사이트, 통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지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4가지 특징. 우리 살펴보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뭐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뭔지를 알고 특성을 얘기해야 아 이런 특성이 있지 이렇게 납득이 가잖아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함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특출난 어떤 기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양이 좋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IDC 센터에 있으면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거고 클라우드에 있으면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D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우선은 통합된 데이터, 중복 없이 통합된 구조로 구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중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규화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복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저장된 데이터, 컴퓨터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 저장이 된 데이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다뤄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다뤄보신 분도 계시겠고 다뤄보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보통 업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용 로컬 PC에 우리 서버에 위치한 DB에 연결을 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커넥트를 맺은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셀렉트를 한다거나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 저장이 된다. 공용 데이터. 여러 사용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공유가 가능해야 하죠. 데이터를 애써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놨는데 나만 쓸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서버비만 낭비를 하는 거겠고 우리 사이트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 그리고 우리 직원들 등등 두루두루 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이 데이터베이스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공용 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변화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끝인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또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삽입되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특징명이 변하는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4가지 특징, 통합된, 저장된, 공용, 변화하는 요것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막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요거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1993년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설립이 된 배경을 보자면 1990년대에 정보통신망이 확대가 되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천리안이나 하이텔, 나우누리 같은 이런 것들이 막 또 생겨나기 시작했던 이런 무렵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기업들도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OLTP랑 OLAP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OLTP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대고객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트랜잭션을 일으키면서 뭔가 발생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 변경 이력들, 이런 것들이 저장되고 처리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이 다 OLT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민이나 쿠팡, 네이버, 이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화면들,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OLTP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에서 주문을 하면은 주문 정보가 저장이 되죠. 누가 어떤 상품을 얼마에 결제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게 이제 OLTP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OLA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쌓여진 이런 트랜잭션들로 인해서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오서 뭔가 분석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집계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요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날 판매량을 분석해서 베스트셀러 상품을 추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OLAP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자면,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데이터베이스는 기계 가독성, 검색 가능성, 원격 조작성의 특징을 가지며 정보를 축적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좀 문장이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맞는 얘기예요. 정보를 축적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여기서 기계 가독성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리하거나 해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이런 형식. 검색 가능성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언급하게 될 SQL 언어로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원격 조작성은 우리가 아까 언급했듯이 컴퓨터로 접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2번,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거야말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의 저장 및 검색 기능만을 제공하며 새로운 정보의 추가나 변경이 어렵다.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현행화를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계속 삽입, 수정, 삭제가 된다. 변화하는 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고, 4번, 데이터베이스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정보 인프라 역할을 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OLTP와 OLA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OLTP 시스템은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의 빠른 저장과 업데이트가 중요하다. 이거 맞는 얘기죠? 아까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데이터의 변경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요게 OLTP라고 했었고, OLAP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이터의 집계 및 요약이 주요 기능이다.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 OLTP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걸 가지고 가가지고 뭔가 분석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OLAP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OLTP 시스템은 주로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복잡한 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요거는 반대로 얘기한 거죠. 요건 지금 OLAP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은 OLAP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4번, OLAP 시스템은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며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OLTP는 실시간으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시스템, OLAP는 분석을 위한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업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또 살펴볼게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떠올려 볼 때 과거에는 우리가 그 응답하라 1988에 보시면은 송동일 님이 월급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고 오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즘에는 다 계좌이체로 하면서 어딘가 HR 사이트에 급여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장부에다가 글씨로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하고 봉투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90년대 초로 넘어오면서 인하우스 DB로 경영 정보를 저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 OLTP를 도입하고 OLAP가 확산되는 그래서 이제 OLTP가 도입되면서 트랜잭션 중심의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OLAP가 확산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 중심의 활용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CRM 시스템과 SCM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너 지금 무슨 일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나 지금 CRM 담당하고 있어. 나 지금 SCM 담당하고 있어. 그렇다는 거는 실제로 지금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먼저 CRM이라는 거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에요.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에서 이제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고객의 개인 정보나 문의 내용, 콜센터에 이제 문의했던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구매 이력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관리한다는 거는 백오피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리자 사이트처럼 담당자 혹은 그 직원들이 자신의 사번과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고객들의 정보 같은 거를 조회를 해본다든지 문의 내용들을 조회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고객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이트로 블랙 컨슈머 관리 기능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강성 고객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고객들은 이제 로그인을 좀 막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고객에 대한 전화를 자동으로 차단한다든지 응답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의 대응을 할 수 있다. 예시를 보시면은 쇼핑몰에서 고객 가입이나 문의, 구매 기록을 조회하는 관리자용 플랫폼, 그리고 고객별 맞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CRM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SCM 시스템이라는 거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배송하는 이런 작업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커머스 쪽에서 일을 했을 때 SCM 시스템에서 그 업체들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뭐 홈쇼핑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 판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뭐 위스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너의 물건을 우리 사이트에서 팔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그 판매자들이 이제 이 SCM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의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에 관련된 기능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배송 속도를 향상하는 것들을 실현을 해볼 수가 있다. 실시간 경로를 계산하고 배송 추적 기능을 포함한다.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했을 때 가장 가까운 그 해당 고객과 가장 가까운 물류 창고에서 배송이 되도록 자동으로 할당을 함으로써 배송 속도가 굉장히 향상되는 또 출고 현황 및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SCM과 앞서 말한 CRM이 완전히 별개라고 볼 수는 없고 어찌됐건 하나의 기업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겹치는 곳이 있어요.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긴밀하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RM은 주로 고객 데이터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SCM은 공급망 데이터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연동 예시를 보자면 CRM 같은 경우 고객이 주문한 제품 정보를 SCM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죠. 요게 이제 약간의 그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CM 같은 경우는 이 배송이나 구매에 대한 이력이 또 고객의 하나의 정보가 되어서 CRM에 기록되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연동이 가능하다.
CRM과 SCM은 별도 시스템이지만 고객 및 판매 데이터를 공유하며 기업 운영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로 출제되는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 살펴보자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스템은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재고 관리, 유통, 배송까지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아마존의 물류 최적화, 테슬라의 생산 및 부품 조달 관리, 나이키의 스마트 공급망 운영 등이 있다. 요거 방금 얘기한 거죠. 이런 물류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SC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생산, 재고 관리, 유통 이런 단어가 나오면 SCM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고객, 문의, 개인정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CRM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업 부문별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요것들에 대한 내용은 그냥 찬찬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들을 살펴보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도 좀 보이죠. OLTP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 처리하는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OLAP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다차원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으로 집계, 분석, 시각화 중심의 시스템을 OLAP라고 한다. ERP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전반의 자원, 인사나 회계, 생산, 재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인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ERP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라디오를 즐겨 들으신다면 요런 CM송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여기에 나오는 이 ERP가 이 ERP예요. 그리고 또 이런 CM송도 있죠.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네,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이카운트나 격리나라 이런 애들이 다 ERP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팔려는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ERP로 SAP이 있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ERP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CRM과 SCM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DW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여러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공통 포맷으로 저장해서 분석에 적합하게 만든 데이터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DW랑 OLAP랑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OLAP가 DW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BI 같은 경우에는 기업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각화 분석해서 이제 전략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보통 BI 같은 경우에는 윗분들이 많이 보시죠. 이번 연도에 우리 매출이 얼마나 나왔나?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나? 이런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보기 위해서, 파악해 보기 위해 이용하는 사이트, 대시보드나 리포트 이런 것들이 이제 BI에 속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EDW는 기업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한 전사적인 DW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DW인데 좀 더 커다란 포괄적인 DW다. 조직 단위가 아닌 회사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한 이런 시스템인 거고요. 이 AI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 통합을 위한 미들웨어 또는 연동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ERP랑 CRM이 연동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걸 연동하기 위한 기술, 이런 걸 EAI라고 한다. 그리고 KMS는 기업 내의 지식이나 경험, 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저장,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 쉽게 말해서 이제 사내 위키 같은 게 KMS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까 암묵지, 형식지 배운 거 까먹지 않으셨죠? 이렇게 형식지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KMS.
블록체인은 많이들 알죠? 요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생성하고 이를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해서 이변조를 방지하는 기술. 중앙 서버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걸 분산 저장을 해가지고 메인 서버 없이도 뭔가 증빙이 가능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블록체인인 거고, IoT는 센서와 통신 기술을 사물에 저장해서 사물 간 통신 및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우리 IoT는 요즘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막 작동해가지고 켜지게 하고 꺼지게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KPI는 조직이나 개인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데, 예를 들자면 뭐 월 매출이나 고객 이탈률 이런 거를 KPI라고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 다니다 보면은 연초에 우리는 올해의 KPI를 이렇게 정했어 라고 다들 막 공유하는 이런 미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올해의 목표를 다들 공유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올해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팀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뭐 3명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게 KPI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SQLP에 도전했다. 이런 얘기들 여러 번 했었는데, 요런 때 나오는 게 이제 KPI라는 용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겠죠. 그리고 사회 기반 구조로서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요. E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물류나 의료 등에서 활용하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NGIS는 디지털 지리정보체계, 국토재난환경관리에 활용하는, NTDB는 교통량을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DB, 그리고 ITS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티맵 같은 거 보면은 운전자한테 도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제공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ITS 덕분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EMR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EMR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책에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해당 관련 기업들에 가면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실무 용어다라고 이해를 하고서 기억을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직을 한다거나 새로운 기업으로 취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NEIS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용어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이 없으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도로 상황을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신호 제어, 사고 감지, 대중교통 관리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거 방금 봤죠?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맞출 수 있으려면 아까 얘기한 우리 키워드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던 관계형 DB가 여기 나오죠. RDB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차원 테이블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 2차원 테이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엑셀에서의 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테이블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이고, 이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를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의 DB이고요. NoSQL은 비관계형 DB라고 불러요. 역사가 관계형 DB만큼 오래되진 않았지만 비정형이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유리하고 JSON이나 키값, 그래프 등의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하는 개념 자체가 관계형 DB와 NoSQL DB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시계열 DB는 시간 순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DB, IoT나 센서, 로그 데이터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계층형 DB는 부모-자식 관계로 연결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빠른 검색이 가능하지만 유연성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고, 네트워크형 DB는 그래프 형태의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DB예요. 계층형보다 유연하지만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DB는 객체 개념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DB이고 자바 등 객체 지향 언어와 호환이 용이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DBMS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예요. DB 유형에 따라서 DBMS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라클이냐, MySQL이냐, 몽고DB냐, 포스트그레SQL, 레디스 등등등이 다 DBMS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회사들이 다 사용하는데 어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냐가 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DBMS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엔터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집합, 흔히 테이블이라고 말하는 거를 엔터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스턴스는 하나의 객체, 그러니까 한 줄, 테이블에서 하나의 로우를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속성은 하나의 컬럼, 열을 의미하는 용어이고요. 메타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오브젝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DBMS는 무엇인가? 1번 몽고DB, 2번 마리아DB, 3번 SQL 서버, 4번 포스트그레SQL. 요거는 방금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 책에 보시면은 각각의 DBMS 종류마다 어떤 애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시고서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선 지금 몽고DB가 NoSQL에 속하고 나머지는 다 RDB에 속하는 DBMS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 라고 골라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특성, 구조, 정의 및 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방금 봤죠?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했었죠. 그리고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 구조이다. 이거 아까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인덱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메타데이터 인덱스 2번이에요. 그리고 SQL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SQL 같은 경우에도 ADSP에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막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SQL이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한 랭귀지라는 거죠. 그 다양한 DBMS가 존재를 하지만 SQL 문법은 대부분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ySQL과 오라클 SQL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유사하다. 물론 함수나 이런 세부적인 기능들이 살짝씩은 다를 수 있어요. 문법들이. 하지만 대부분은 유사하다. SQL 명령어의 4대 분류, DDL, DML, DCL, TCL 이런 것들에 속하는 주요 명령어들이나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DML 같은 경우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DML을 이루는 이런 문법들,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런 것들의 역할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 레이크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데이터를 원시 형태로 저장하는 중앙 저장소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가 모두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OLAP성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약간의 용도가 다르다. 일단 데이터 레이크는 그 OLTP에 있는 데이터를 정제를 거치지 않고 전처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다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원시 형태로 저장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형이나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를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저장을 해서 데이터 손실이 없다
라는 특성이 있고 비용 효율적인 저장소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저장소를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전처리도 거치지 않은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버스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다. 일단 그냥 때려박는 용도이기 때문에 좀 비용 효율적인 가성비가 좋은 걸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분석 전에 가공을 하지 않아서 유연성이 높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의 집합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조금 더 정제가 된 거예요. 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출처 데이터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뭔가 좀 분석에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발라내서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맞는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흘러가는데 그래서 ERP나 CRM, SCM 등의 다양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된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된 데이터들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저장을 해나가요. 왜냐하면 분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실시간 현행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히스토리가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에 최적화된 정제 데이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ETL 프로세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ETL이라고 하는 거는 OLTP에서 OLAP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xtract, transform, load의 의미를 합해서 ETL이라고 하는데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extract, 형식이나 스키마를 변환, OLAP에 맞도록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정제하고 집계하는 요런 거를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환된 데이터를 DW에 적재하는, 로드하는 요런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를 E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TL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의 핵심 흐름이에요. ETL을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이걸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자바로 만들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요거는 다양해요. 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곳은 이제 ETL을 하기 위한 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또 사용하는 곳들도 있고 다양하게 설계를 해볼 수 있다. 데이터 마트라는 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약간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전체 데이터를 이제 분석용으로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마트는 특정 부서나 주제별로 분리 저장한 소규모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 데이터 마트라 하면 이제 판매에 관련된 데이터들만 모아서 고객, 상품, 거래 정보를 중심으로 뭔가 구성을 해본 시스템. 사용자 친화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고 빠른 분석과 조회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커다란 서버를 잘게 쪼개가지고 조금 더 특화되고 최적화 되도록 만든 게 데이터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W의 하위 개념, 주제별 맞춤형 저장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흘러가게 됐는데요. 유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쿠팡에 우리가 접속을 해가지고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그거를 주문하고 결제하고 배송을 받고 또 이런 액션들을 취할 때마다 OLTP성 요 시스템에 쌓이는 거예요. OLTP에 쌓인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 뭐 여기에는 나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이제 상품 정보 그리고 여기에는 주문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취합이 돼가지고 데이터 레이크에 한데 모이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도 있겠고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다 뒤섞여 있겠죠. 왜냐면 전처리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정형 데이터로 정제를 한 뒤에 필요한 데이터만 발라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ETL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ETL이 얘를 정제하고 뭔가 전처리하고 로드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소규모로 쪼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마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게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부서와 특성에 맞게 관리를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데이터가 흘러간다라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크기, 단위의 구조, 요것도 간혹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좋은데, 1024를 기준으로 계층적인 단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보통 이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까지는 모두 다 아실 거고 테라바이트까지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순서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KMG, TPE, Z요타, KMG, TPE, Z요타, KMG, TPE, Z요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문제를 보자면 다음 중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데이터 레이크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원시 상태 그대로 저장하는 중앙 저장소. 맞죠? 대량의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 이거 맞죠?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 수정 및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계속 그냥 쌓이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히스토리성 데이터로 여겨서 시계열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고요. 데이터 마트는 특정 주제나 비즈니스 영역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특정 부서나 사용자가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는 얘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약간 잘게 쪼갠 이런 개념이라고 했었고, ETL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프로세스로 추출, 변환, 적재 단계를 포함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였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의 차이는 제공되는 기능의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맞는 얘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훨씬 광범위한 거고 데이터 마트는 조금 더 작은 범위. 데이터 마트는 기업의 원천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웨어하우스이다. 틀린 말이죠, 이거.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트는 전사적 관점보다 특정 조직의 업무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또 맞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이제 분석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데이터 마트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린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 나왔네요. 다음 중 데이터의 크기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KMG, TPE, Z요타. KMG, TPE, Z요타. 이렇게 했죠? KMG, TPE, Z요타.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이거 외우고 있으면은 바로 답이 튀어나오겠죠? 1번.